김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네, 이번 시간은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은 레이블링 게임이란 주제로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그 레이블링 게임이란 용어에서 레이블이란 우리 흔히 라벨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물의 정보를 표시하는 표식이나 사람의 성격을 묘사하는 딱지를 뜻합니다. 예. 즉 레이블링 게임은 자기 정체성을 특정 유형으로 딱지를 붙인 뒤에 그 유형이 갖는 라이프 스타일에 동조하거나 추종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레이블링 게임이 바로 사람을 혈액형으로 분류한 뒤에 네. A형 여자는 소심하고 뭐 B형 남자는 자유분방하다라는 식으로 딱지를 붙이는 행위죠. 이걸 혈액형 성격설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을 혈액형으로 분류한 뒤에 그 혈액형으로 성격이나 행동 특성은 이럴 것이다라고 규정하는 건 타당한 방식일까요? 아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혈액형이 같다고 성격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80억이 넘는 전 세계 사람들을 A형, B형, AB형, O형 등 단 4가지로 구분하고 같은 유형에 속한 사람은 성격도 비슷할 거다라고 가정하는 건 아무래도 좀 억지스럽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우리는 그런 방식을 꽤나 선호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름 앞에 붙어 있는 성씨만 가지고도 사람을 분류하고 평가하기도 했잖아요. 그랬네요. 예, 네, 예. 네. 근데 뭐 강 씨나 최 씨는 고집이 세다라는 식으로 나머지 요소는 깡그리 무시한 채 이름 앞에 붙은 성씨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집안이나 가문을 중요시 생각하는 어르신 중에는 자녀의 배우자를 고를 때 성씨가 별로다라면서 퇴짜를 넣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 역시 혈액형 성격설과 유사한 레이블링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과학적 근거나 타당성 측면에서는 좀 허점이 많은 논리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성씨를 가지고 뭐 성격이라든가 네. 이런 것 영화 제목도 그런 게 참 많이 예,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성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그렇죠. 많이 줄어든 것 같네요. 요즘 확실히 줄어들었죠. 네. 대신 최근에는 보다 정교해진 레이블링 게임이 생겨났는데요. 바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MBTI라는 개념입니다. 아, 이거 잘 알아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봤어요. 예, 예. MBTI는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라는 영문의 줄임 표현인데요. 작가인 캐스린 쿡 브릭스와 그녀의 딸인 이자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카를 융의 초기 분석 심리학 모델을 바탕으로 1944년에 개발한 자기 보고형 성격 유형 검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MBTI에서는 외향이냐 내향이냐 판단이냐 인식이냐 감각이냐 직관이냐 사고냐 감정이냐 등 4가지 지표를 근거로 총 16가지 유형 성격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1990년경에 도입되어서 최근에는 MZ세대 사이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근데 MBTI는 분류 기준이 16가지나 되니까 단 4가지밖에 없는 혈액형보다는 정확도가 높은 분류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혈액형은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16가지라고 하니까 네. 그보단 좀 세밀해지긴 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물론 MBTI는 성격 유형을 말씀하신 대로 16가지로 분류하기 때문에 혈액형 등 다른 분류 기준보다는 정교해 보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통계적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확실하게 검증되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격을 특정 유형의 관점에서 분류를 하려면 세상 사람들의 성격 분표가 뚜렷하게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여러 유형이 혼재되어 있거나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표출되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죠. 네. 가령 외향 내향을 구분할 때도 외향적인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외향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은 명백하게 내향적이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외향성과 내향성을 둘 다 어느 정도 갖추고 있거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내향이나 외향이 바뀌는 경우는 없어야 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외향 내향이 칼같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또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서 성향이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데 신입 직원이
직장 상사에게는 내향적인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친구들을 만나면 외향적으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인간은 자신의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가면을 쓸 줄 아는 동물이거든요. 해서 인간의 성격을 칼로 무 자르듯이 구분하고 분류하는 것, 이거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은 되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뭐 연예인인데 네. 학창 시절 때는 상당히 내성적이었다 이런 경우도 많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인도 스스로 생각해보면 변화하거든요. 또 같은 유형을 가진 그룹 내에서 그 사람들끼리의 개인차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인데요. 네. 조사에 따르면 MBTI 테스트를 해보면 가장 비율이 높은 게 INFP라고 하고요. 전체 중에 한 13.39%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걸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67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모두 같은 성격으로 보는 것 아무래도 좀 어색하죠. 그죠? 게다가 측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네. MBTI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각 문항에 대해서 응답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점수를 매기는 이른바 자기 보고식 검사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자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 가장 먼 존재다. 그러니까 니체의 주장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알지 누가 나를 알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나를 안다고 해도 불분명할 때가 많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그죠. 남들이 어찌하냐 뭐 이럴 수 있죠. 사람은 대체로 실제 자기 모습하고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모습하고 괴리가 있는 경우 많습니다. 네. 또 게다가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생각하는 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자신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다 또는 당신은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라고 단정하여 말하는 건 그다지 신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게임들을 레이블링 게임을 정말 좋아하고 네. 많이들 그걸 많이 현실상에서 하죠. 얘기를 그죠? 해요. 예, 예. 네, 왜 그럴까요? 뭐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레이블링 게임이라는 건 트렌드 코리아 2021에 소개된 개념인데요. 저자인 김난도 교수는 레이블링 게임이 실존적 불안이 늘어난 현대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된 거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실존적 불안이 가중되고 멀티 페르소나 시대에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갖기 시작한 현대인들이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레이블링 게임에 몰두하게 되었다라는 주장인데요. 말하자면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나 속에 내 안에 나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레이블링 게임에 몰두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근데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MBTI와 같은 간단한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내 안에 나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살짝 그거 확인했을 때 위안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의 정체성이란 어떤 존재에 변하지 않는 성질을 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자기 동일성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일성이란 인간에게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되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데요. 네. 이는 현재 나는 언제나 과거의 나와 같으며 미래의 나와도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생각에 근거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게 있다는 논리죠. 가령 연애 시절에 친절하고 양보심 많았던 남자친구가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그럴 것이다 라고 믿는 것도 이런 자기 동일성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한 믿음 때문인데요. 네. 근데 이런 자기 동일성은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좀 바꾸는 게 좋을까요? 유지하고자 하겠지만 바뀌어요, 그거.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고유한 성질 때문에 행동을 예측하기가 쉽고 그 결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에게는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고정된 그 무엇이 없기 때문에 행동을 예측하기도 어렵고 심한 경우 당혹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예컨대
오랜만에 만난 동성 친구가 갑자기 성정체성이 모호하다고 생각될 경우를 생각해 보면 좀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근데 고유한 정체성을 갖는 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상가도 꽤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대표적인 사람이 소설가 앙드레 지더 같은데요. 그는 새로운 양식이란 책에서 영원 불멸인 것에는 향기가 없는 법이다 라면서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류는 자기의 베네옷을 귀중하게 여긴다. 그러나 인류는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드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가졌던 베네옷조차 던져버려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네. 왜냐 그러면 그게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새롭게 성장하는 데는 방해가 된다라는 논리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지킨다는 건 안 바뀐다는 거고 네. 성장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학문인 인문학, 인문학이 그렇죠. 인문학에서는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쉽게 답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건 철학자들이 연구를 덜 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인 이유가 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상가들은 인간을 고정된 존재라고 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바뀌는 존재라고 정언을 하는데요. 프랑스 철학자인 앙리 베르송은 창조적 진화라는 책에서 인간의 존재 방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존재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고 변화한다는 것은 성숙한다는 것이며 성숙한다는 것은 자신을 무한히 창조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베르그송에 의하면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는 건 물질이지 생명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생명을 특성으로 하는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숙하고 무한히 창조하면서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고정된 그 무엇으로 특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건 MBTI와 같은 레이블링 게임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죠?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성찰하면서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좀 키우고 발견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MBTI는 좀 심심풀이 정도로 거치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죠. 자,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혁원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